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 일목요연하게 종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3부 들어갑니다. 일용아, 이 엄니가 밤마다 걱정이야. 제발 대리운 좀 불러서 와. 너 사고 나면 소는 누가 키워? 엄니가 2588 대리운전 모델하잖아. 2588 불러.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여보 컨덴싱 보일러로 바꿨더니 가스비가 정말. 그래, 가스비만 줄어도 저렇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지. 국내 최초 전기까지 만들어주는 컨덴싱 전기발전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네. 네, 거기에서 이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터지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네. 이적죄, 그러니까 적을 이롭게 하는 죄, 네. 이걸 이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내용상은 이적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리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법무장관은요, 이 방산 군납 비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다.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답변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달 말이었죠.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시정연설 당시에 이 방산 군납 비리 등의 불법 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위산업청.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사청은 한마디로 군수품 조달 그리고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 그 일체 어떤 모든 절차나 어떤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기관입니다. 지난 그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린다김 사건, 율곡 비리 등 그 각종 대형 사건이 많이 터지면서 이것을 좀 일원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방장관의 직접적인 감시 그리고 통제 속에서 투명한 무기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비리의 온상, 군피와 양성소라는 별칭을 얻게 이르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던 통영함에서 보듯이 이 세금 낭비는 둘째 치더라도 국민 생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방위사업입니다. 지금 해경 해체보다 더 급한 게 이 방사청 해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유치원을 포함해서 누리과정이라고 그러죠. 네.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시도교육감 협의회가요. 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오늘 경기도가 첫 테이프를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그 긴축 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 가운데 6,400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편성 항목에 대해서는요. 이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에 해당하는 730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 원 등입니다. 이 광역단체들이 이 70%를 부담했던 3세 보육료까지 시도교육청이 모두 떠안게 된 데다가 이 세입과 세출 차이가 무려 1조 원에 달해서 불가피했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네, 다시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으로 가보면 오늘은 단통법이죠. 단통법하고 앞에 말씀하신 누리과정 네. 이런 문제들이 최대 쟁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요.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그 단통법이라고 하죠. 네.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던 이 아이폰 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서는요. 저도 좀 분노를 느낀다고 표시를 했고요. 네. 이 관계부처의 엄정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관련해서 오늘 이 통사들이 예외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전 말씀드린 이 누리과정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이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상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육의 책임을 국가에만 떠미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그 지역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 MB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요새 사자방이라고 그래요. 사자방. 네, 사자방. 네? 네. 4대강 자원개발 그리고 방산. 네네.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의원도 오늘 좀 주장했다면서요. 예, 오늘 문재인 의원의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그 말씀하신 사자방 국정조사를 강한 어조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혈세 수십조 원을 날린 총체적 비리까지 비호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이 비리의 공범 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리베이트로 이득 본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라면서 권력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편안 등과 좀 연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 소식입니다. 7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아온 유병헌 전 샘모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네.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오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 씨 일가 중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유 회장의 형 유병일 씨에게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또 역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의 동생 병호 씨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유대균 씨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유병헌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그리고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서 횡령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세월의 유가족 관련 소식인데요. 청와대 인근에 있는 이 청원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네. 이 농성장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철수를 끝냈네요, 오늘 철수를 했습니다. 예. 예,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가 며칠 전 예고했던 대로 오늘 청운동 일대에 농성을 끝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철수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안산으로 돌아간다면서 이 시민들의 도움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또 청운동 효자동 주민과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 가족들이 이 특별법 제정 그리고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면서 무려 76일을 버텨왔는데 박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면담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고시라는 게 있죠. 네. 네. 삼성이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도 아주 주요한 경제 뉴스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삼성그룹이 그 제조 신입사원 채용 제도를 그 기존 삼성 직무 적성 검사 SSAT와 그 면접의 2단계에서 그 직무 적합성 평가 SSAT 면접의 3단계로 개편합니다. 그 삼성이 채용 제도를 전면 개편한 거는 1995년 열린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년 만인데요. 네. 예, 이 새 제도는 내년 하반기 대조 공채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직무 적합성 평가가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 제도는 연구 개발, 기술, 소프트웨어, 영업 등 그 지원 분야별로 직무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골자로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서류 전형이 추가가 되는 셈인데요. 네. 예, 연구 개발, 기술은 전공 능력을 중시해서 그 전공 학점이 높을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받는다고 하고요. 그 영업과 경영 지원 부문은 그 자신의 직무 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에세이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SSAT를 모두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이 SSAT 합격한 다음에 그 면접도 기존에는 그 실무 면접, 임원 면접 그 2가지였는데 앞으로는 그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창의성 면접이란 거는 특정 주제를 놓고서 지원자와 면접위원이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것 역시 그 지원 분야에 맞게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그 워크숍 형태로 치르게 됩니다. 어허.
예, 그리고 이공계 전공 학점이 좋으면 그 SSAT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 그 인문계 출신을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 삼성이 그 계열사별로 우수한 직원들을 분석해 보니까 연구 개발 이 기술 직군의 경우에는 그 전공과 연관성이 높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가산점을 주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삼성의 지금 그동안에 그 매년 20만 명이 SSAT에 몰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 학원도 생길 정도로 예, 지금 되게 그 경쟁률이 높았는데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이거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그 회사 측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편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준비생들은? 예, 이제 기존에는 무조건 지원해보자는 식으로 그 준비를 하면은 그 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가 힘들 거로 보인다고 하고요. 아하. 예, 지원자가 그 어떤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여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할 분야를 먼저 자기가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개발 기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경우에는 그 관련 전공 과목에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이 일단 유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과 경영 지원에서는 이제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과거 경험하는 그 나열식 서술보다는 그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그 중요하다고 그 삼성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이제 사실상 옛날에 이 서류 전형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이 직무 적합성 평가가 서류 전형의 부활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했는데요. 네, 이게 그 직군별로 필요한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거지 그 출신 대학이나 어학 연수 같은 그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미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는 관련 직무를 주제로 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점에서 서류 전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예, 이제 또 올해 초에 그 삼성이 도입하려다가 대학가가 반발해서 철회한 그 대학 총장 추천제는 다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지방대학 35%, 저소득층 5%로 할당한 열린 채용제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졸의 경우에도 3급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공 성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일정 수준의 직무 역량을 가졌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위 있는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거나 인기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제주도 소식 한 가지만 전해 주시죠. 요새 이효리 씨라든가 여러 연예인들이 제주도에서 집을 샀다고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땅을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토지값 올랐고 또 아파트값도 오릅니까? 예, 그 부동산 일례사가 통계를 냈는데 예. 그 제주도 집값 변동률이 그 지난달 현재 2.34%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2010년 2월에 정부가 투자 이민제 정책이라는 걸 밝혀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그 휴양이나 체류 목적의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소유가 2009년에는 2만 제곱미터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92만 2천 제곱미터로 급증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분들도 뭐 이동을 하고 하면서 제주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그 연령을 보면은 35세에서 44세, 또 그 자녀 세대인 0세에서 14세의 전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때문에 이주해온 부부와 자녀 세대, 그리고 네. 관광 사업에 투자를 하는 희망하는 40대, 또 기농 기촌자 등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도 상승을 해서 그 최근 10년간 제주도의 그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05년 330만 원이었는데 그 지난달 564만 원으로 상승했고요. 네. 또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인구가 순유입으로 바뀌기 시작한 2010년 258만 원에서 지난달 404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와 함께 한 경제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졌죠. 그런데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 하원 이제 모두 다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부처로 여겨졌던 상원 의원 선거 접전지 13곳에서 공화당이 대부분 승리했습니다. 네. 공화당은 안방 지역인 켄터키와 캔자스, 조지아주를 모두 지켰고 민주당 지역이었던 아칸소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7곳을 탈환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민주당이 다수였던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하원 선거에서도 넉넉하게 민주당을 따돌려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8년 만에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지면서 공화당은 전국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고요. 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급격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서 주요 정책들도 사실상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네.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 일단 북핵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경 정책을 주도해왔고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화당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외교 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할 경우 공화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여소야대 전국에서도 공화당 강경파를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한인 우리나라 출신의 연방 의원이 탄생하느냐 이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쉽게도 안 됐죠? 네네. 미국 뉴저지주의 제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로이조 변호사가 화제의 주인공이었는데요. 네. 공화당의 스콧 가렌 현 의원에게 패배하면서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16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탄생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한인 투표율이 좀 낮았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로이조 후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이후 재미 한인 사회는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었는데요.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최초의 뉴욕주 하원 의원인 론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습니다. 네. 자,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패배로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이 대권 레이스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더욱 가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이른바 잠룡들이 중간선거 기간 동안에 소속 정당 후보들을 응원하면서 몸풀기에 나섰었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각종 현안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 경쟁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대표 주자로는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에서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자 모두 아직 공식적으로는 대권 도전 선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주요 후보들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미국 정국은 유력 주자 중심의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방산비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방산비리, 방위산업 관련 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과연 뿌리 뽑힐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주는 국방위 소속의 야당의 진성준 의원 들어봤고요. 오늘은 역시 국방위 소속이시죠.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방사청이라고 하죠. 방위산업청. 네. 예, 이거 이제 이 방위산업청이 그렇게 슈퍼갑입니까? 그렇죠. 슈퍼갑. 슈퍼갑이에요? 네. 아하. 이 국방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느끼셨습니까?
제가 원래 18대 때도 국방이었어요. 예. 이번 보궐선거 때 이제 다시 들어와서 국방인데 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그 18대 때는 이제 업체들이 보통 속입니다. 예. 이제 방사청 담당자를 속이고 또 혹시 알까봐 뇌물을 주고 눈을 감아달라고 하는 범죄의 태양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담당자들, 방사청 그 담당자가 스스로 서류를 막 조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체와 이 담당자 간에 그냥 단순히 유착 관계가 아니고요. 네. 그 통영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령 업체더라고요. 그 업체가. 업체는 유령 업체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가 아닐까, 담당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완전히 한 통속이네요. 한 몸이네요. 예, 거의 한 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방산 비리를 적결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새누리당에서는 군 검찰이 아니라 일반 검찰에 수사해야 된다. 군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방산 비리에 대해서 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예. 계속 지금 방산 비리가 터지잖아요. 터지지 네.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 검찰은 사실 제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되고 네. 일반 검찰이 수사를 아주 잘해야 되겠죠. 네. 일반 검찰에도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있죠. 네. 일반인이니까. 네. 네. 그런데 예비역들하고 뭐 다 있잖아요. 예. 일반이니까.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제 국정조사는 사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했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또 되게 한시적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더 상설 특위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기구를 가져가는 게 어떤가. 국회 안에 상설 특위를 만들자. 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당내에서 얘기해 보셨나요? 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서. 아예 그냥 특위를 만들자. 네, 네. 국방위원회에서 하시면 되죠. 국방위에서 해도 되고요. 근데 네. 이제 그 국방위는 여러 가지를 해야지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전문적으로 이 방산 부분만 계속 들여다보는 예. 특위를 만드는 거죠. 아, 예. 네. 그 저번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명희 의원님은 방사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애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요? 지금 진짜로 흐름이라는 없애자고요? 게 있잖아요. 네. 이 범죄의 태양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의 한 몸통이라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는 이게 눈치 안 보고 막 그냥 해먹는 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갈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아예 방사청 없애버리고 국방부의 직속 업무를 집어넣어라. 네, 그 네, 옛날에 네. 그렇게 있던 것을 떼어낸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있던 거를 예. 그때도 방산 비리가 있으니까 예, 이 방사청을 떼어낸 거잖아요. 예. 근데 옛날 거랑 지금 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 옛날에는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해먹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아예 눈치조차 안 보고 해먹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좀 나아질까요? 옛날로 새로운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은 지금 나온 문제점을 더 네. 조정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줘야죠. 네.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저 정부에서 보면 정부 조달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군수물자에 관해서 특별히 조달하는 그런 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국방장관이 직접 한다고 해서 저는 나아질까요? 국방부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직접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여기 들어가는 돈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네. 수백억 수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장관이 책임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조달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전문적이고 예. 다 기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몇몇 사람이 그냥 자기네 뚱땅뚱땅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방산 비리는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예. 방사청을 없애면 그럼 누가 하냐. 그게 아니고 이제 문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진짜 속내는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방사청을 없애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속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문민화하자는 건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왜요? 결국은 뭐냐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문민화하더라도 결국은 전문가를 데리고 오면 예비역 문민가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전문성은 있어 보이지만 문민화는 아니다. 문민화는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는 문민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그럼 예비역 결국 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책임이 그 유착 고리는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방산 비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역을 다
활용하지 말자라고 하면 순수 민간인 쪽에서 뽑아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이거는. 없다. 예, 전문성이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시키는데 장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자라는 주장이시군요. 네, 아, 현실적인 방안이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역대 정부마다 이거 참 방산비리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안 됩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고리를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관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적제 적용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어요. 예. 근데 그 법조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 구속 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특별 구속 요건으로 거기 그 방산 비리 등 이적제로 그냥 한 조항을 그 하나 삽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법을 개정해서 추가로 네. 방산 네네. 비리 관련 이 범죄는 아주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거는 국민들을 너무 불쌍하고 슬프게 만드는 일이에요. 네. 그 세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막 몇 사람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구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참, 이 군피아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군피아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이 방산 비리는요. 네. 다 기밀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전문성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 그냥 서류만 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뿌리 뽑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죽하면 해먹더라도 눈치 보고는 좀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눈치 봐가면서 해먹으라는 말씀은 이제 심정적으로 하신 말씀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죽하면 하자는 제가 건 그런 아니고.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네. 예.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왕 연결된 김에 말이죠. 이 전자권 재연기 문제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이 문제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전자권 재연기는 예. 여당과 야당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예, 저희는 진짜 지금 뒤늦게라 너무 다행이고 잘했다. 예, 이런데 지금 뭐 야당에서는 계속 그거를 북한하고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주권으로 보면서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동의받을 사항은 아니죠. 그 새누리당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동의 받아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죠? 아이,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뭐 시작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었나요? 근데 전에 동의가 아니라 협정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아니, 예. 그래도 그 동의 대상은 아니었을걸요? 전자권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 재연기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농산하고 동주시장 일부 미군 부대가 잔류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경우 이제 비용을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 부담 문제는 예. 비용 부담으로 남겨놓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더 이상 북한이 뒤통수 때리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전자권 부분은 절대로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예, 처칠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시작전권을 저기에게 줘요. 미국에게. 예. 예, 그거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현실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고 이익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방위 소속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곳곳으로 사고 나서 어려운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반포와 서초 사이 3, 4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길 위로는 차가 많아서 밀렸는데 사고 여파로 조금 더 밀리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어서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동 가는 길 연희램프와 성산램프 사이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으로 이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수분기점과 성동분기점 사이 4차로 추돌사고 사고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 여파가 남아서 녹천교까지 아주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네,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 일가 장남이죠.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돼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809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배를 무리하게 개조한 유병헌 일가에서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꼴이군요. 유대균 씨는 3년 후에 잘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유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되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공구사업, 우물정 공구사업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네, 지금 여의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느닷없이 정치권에서 반기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홍성걸 교수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떤 분들인데 띄우려고 하겠어요. 아, 예. 띄우기가 아닙니까? 띄운다고 또 뜨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막 뜨던데요? 네. 이미 떠 있었죠. 여론조사 결과로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반기문 총장을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모양이라든가 자꾸 거론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좀 뜯어다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주로 친박
그 의원들이나 친박을 중심으로 지금 거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김무성 대표 중심의 이런 그 뭐 비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가장 본인들은 자신들이 친박이 진짜 원조 친박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가 보이고요. 친박 쪽에는 뭐 내세울 만한 누구 주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죠. 뭐 아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여간 견제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야당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노 진영에서 친노 진영이 워낙 이제 좀 이 텃세가 심하니까 반기문 총장 영입해가지고 경쟁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정치 레토릭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사실은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참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친박이라든가 비노라든가 이런 말을 잘 외국에서도 무슨 친 오바마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워낙 식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 밖에 있는 인물 중에 뭔가 국민의 눈을 희망이 될 만한 특출한 인물이 있느냐. 그래서 눈에 띄었던 것이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 방아쇠를 촉발시킨 것은 결국은 새누리당 내의 친박 세력 아닌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개헌론이라든지 또 김문수 씨를 이제 등용해가지고 어떤 개혁위원회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대통령에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필해가면서 새누리당 내에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세력을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동을 걸고 이제 뭐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제동을 걸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핵심이 될 만한 어떤 인사를 누군가를 찾아서 자기 쪽 사람으로 어떤 이미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랬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기문 씨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반기문 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종의 공격이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공격을 하니까 엊그제 지금 권노갑 고문이 출판 기념회에서 아니 뭐 우리랑도 측근들이 접촉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타진을 해왔다든가. 근데 사실은 보면 말이 애매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타진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반기문 씨 측근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제 와서 타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를 믿을 수 있나 없나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긴 한데. 김 변호사님은 뭐 정치인들 말은 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뭐 국민의 90%가 정치인들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뭐 한 90%는 믿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여당이 먼저 뛰었다 야당이 먼저 뛰었다를 떠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중요한 게 여론조사 기관들이요. 반기문 총장을 넣고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지금 현실 정치권에 다 이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홀홀단신 참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위치에서 지금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사실 대선 지지도 뭐 후보 지지도 이게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은 인기도라든가 뭐 인지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워낙 높게 나오니까 현실 정치인들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유엔 사무총장이 갑자기 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뭐 총선과 맞물려 있고 뭐 대선 1년 전이고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자꾸 국내 정치에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정치권이 우리 정치권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뭐 국격의 문제지. 이게 무슨 참 뭐 남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 저 총장 일을 하고 있는데 막 흔들어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뭐 발표를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서도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끌어들이는 걸 조금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단해라?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께서 오늘 이제 보도자료 오늘 아침에 배포하신 대로 본인이 현재 사무총장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국내 정치에서 계속 뭔가 이 본인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면 그 유엔 내부의 어떤 사무국 직원이라든지 또 유엔 회원국들에서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업무 수행의 추동력이 좀 많이 이제 약화가 된다. 그래서 제발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가령 뭐 이제 국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거든 또 새누리당이 어느 한쪽으로 가겠다고 어느 이제 방향이나 흐름이 조금 이제 국민들 눈에 보이게 됐을 때 가령 그 파문이 크죠.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어떤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지지라든지 성원이 또 많이 어떤
빠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국내 정치에 대해서 실제 어떤 현실적으로 뭐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저런 말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현재 유엔 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빼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동력만 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마치 유엔 사무총장직을 자기 모국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어떤 그런 발판으로 삼으려는 뭐 이상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쓸데없이 반 총장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니까. 근데 그 쓸데없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근데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막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머지 정치인 중에 1등보다도 3배 이상 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야가 서로 끌어당기는 모습처럼 보이면서 띄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전부 각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반 총장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이는 말이죠. 서태지도 한번 넣어보자. 뭐 아니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을 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새누리당의 친박계도 그렇고 새정치연합 쪽도 그렇고 사실은 본인들이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권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권하고 싶으면 일단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잘 돼서 성공하도록 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열심히 지원하는 이 방향으로 해서 정권의 성공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좋은 정책 개발해내고 또 현재의 정권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당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서 그렇게 해서 차기 정권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뭔가 분명한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해가지고 단통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원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씩 툭툭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정리가 됐을지 또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할지는 사실 전혀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치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 앞에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이 반기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제 안철수 현상 그리고 언젠가 있었던 그 고건 현상 뭐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보면서 너무나 현 정치권에 대한 식상함 이런 것들의 반작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다 성공할 수 할 수는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건 씨도 그렇고 안철수 씨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 글쎄, 근데 이게 그야말로 김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못났으면 자꾸 반 총장 갖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이러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을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그 말이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뭐 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우리 쪽에 사람 없으니까 그냥 막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건 못 쓰는 거고요. 안철수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현상 뭐 기타 과거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혹해가지고 또 들어오셨죠. 왔더니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 판이 그런 판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마구 흔들어요. 저 이홍구 전 총리께서도 뭐 그랬었죠. 뭐 구룡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자 옆에서는 참 나가시면 틀림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판이 전혀 다르다. 저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한 사람 아닙니까?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정당이 되라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모범을 보여보자고 한때 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당이 정체성이고 정책이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처럼 양쪽에서 다 오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 당의 정체성을 어디로 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로 갑니까?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면 보수, 좌면 좌든지 우든지 말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경제정책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반기문 총장의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파이를 계속 키워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어떤 세금 증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부담을 더 키워서 그걸 통해서 어떤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네.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지금 반 총장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안철수 고건 얘기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아무리 이뻐 보여도 이게 좀 못생긴 본 마누라가 최고입니다. 네? 이게 오래 살다 보면요. 밖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본 마누라는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못생겼다 치더라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같이 보이는 여자 이렇게 그 막상 이 새살림 시작하면 사실은 이게 서투르기 그지없고요. 서로 익숙해지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이 총화된 상태의 범벅이 지금 여의도의 현재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백마탄 왕자라든지 신데렐라 공주는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서 금주의 인기가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네. 노래 잘 부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인기가에 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개헌 얘기가 이제 뭐 시끌시끌 하다가 요즘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영호남의 이제 농촌 지역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이제 중청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개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되면 이게 또 미루다가 그렇죠. 선거 한 달 전에 네. 뒤늦게 뭐 치고받고 난리 구슬하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봐왔는데 이걸 아예 제3자에게 맡기자. 네. 그건 예를 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제3의 기구를 만들고 국회에서 그냥 통과만 시키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에서.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지금 새누리당 같은 좋은 경우는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들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문제는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촌 지역 의원들하고 도시 지역 의원들하고 지금 이 문제지 어떤 여야 간의 이 문제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 의원들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양 당의 개혁 특위에서 공이 지금 그냥 선관위가 됐든 아니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됐든 거기에 그냥 일률적으로 맡기고 본회의에서는 그냥 의결만 하자라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여론에서 밀어붙여 준다면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홍상국 교수님?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워낙 이것들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특히 또 이제 지역 여론을 또 이렇게 좀 부추기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 땅도 넓고 우리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도 많은데 인프라도 많고 근데 의원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지역에는 피해가 간다.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다른 외국에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제3의 기관에서 하고 국회에서는 그냥 받아들여 수용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둘을 지금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는요. 선수하고 룰을 만드는 사람하고 심판하고 셋을 혼자 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국회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뭐 마이클 샌드니 정의로운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선거구 획정 가지고 이게 무엇이 정의라고 생각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관위가 주관이 돼서 외부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그냥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건 여론에서 이렇게 뭐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자기들 잘 밥벌이시니까 잘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이 위원으로 좀 들어가셔가지고 좀 하십시오. 어제 무슨 위원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정말 국민들의 목소리하고 들어도 되겠네요. 예. 요즘 말이죠. 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뭐 다시 복귀를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글쎄요. 해프닝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냥 편하게 보면 본인 성격이 너무 가벼우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 나갈 때도 그 이유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갈 때 이게 사퇴 성명을 낼 때 그게 개헌을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를 향한 일갈이었는지 네. 아니면 개헌을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갈이었는지 처음에 들리기에는 김무성 대표를 향한 어떤 경제 살리기 법을 통과시키라고 네, 강조했으니까. 그런 취지로 들렸는데 나중에 듣다 보니까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말 화법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뭐 그랬던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절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12일 만에 그냥 조그맣게 어떻게 보면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지금 복귀를 해서 아마 본인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권 내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비중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 희망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국민들 마음속에서 저분은 이렇게 무겁게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성기 교수님. 그 군자는 말이죠. 네. 이 진퇴하는데 명분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누가 봐도 명분을 찾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개헌과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최고위원을 사퇴합니까? 그것이 개헌하고 경제 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설득력도 없지요. 뭐 그 허공에치는 메아리밖에 없는데 메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딱 소리를 질렀는데 산속에 가서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들릴 줄 알았거든.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자칫하면 이것이 지금 그 김태호 최고위원한테는 상당히 큰 이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두 분은 드네요. 공통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잘 안 믿으시는군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전에 이제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도 완전히 팩트에 다른 얘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번 사태가 오버랩되면서 아마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마지막으로요 한 분씩 간단히만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방금도 김태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개헌 이 과연 정말 해야 합니까? 또 한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개헌이 그러니까 이제 87년도 체제가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제 얼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개헌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연초에 아주 신속하게 핵심되는 부분 몇 가지 항목만 정해서 개헌에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개헌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 초에 가서는 협의를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되느냐, 또 그 시기가 또 바로 지금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헌법상에서도. 그리고 문제는 또 통일이 또 사실 가시권 안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통일되면 어차피 지금 헌법이 개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걸 이때 지금 꼭 개헌 논의하고 이걸 개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 헌법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데 논의를 못하게 할 방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의는 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 다만 국회가 할 일은 하면서 해라. 그 자꾸 개헌한다 그러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손 놓고 개헌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희가 옛날에 컴퓨터 쓰다 보면 MS 도스 쓰다가 지금 이제 윈도우 XP에서 지금 이제 윈도우 7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쓰다 보면 기계에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체제의 소프트웨어라고 본다면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적 권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저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하세요? 예. 아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요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고 보면 여기저기서 막 떠드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정말 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세세한 거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발목 잡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헌법의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바꿔야 되는 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문제는 그 권력 구조만 가지고 자꾸 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권력 구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거 권력 구조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진지한 말씀은 다음 주일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님과 함께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른 일가에 대한 선고가 공판이 있었죠. 유 씨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0090번님께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벌 기업의 횡령에 관대한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큰 참사를 낳은 유 씨 일가에게까지 가벼운 형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3633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399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현,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